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명당터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그 고을에서 가장 오래된 가문이자 뼈대 깊은 종갓집으로 소슬대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 있었고, 담장 안에는 수십 칸의 방들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어 처음 오는 사람은 길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우러러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높은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깊은 한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그 한숨의 주인은 바로 이 종갓집의 맏며느리인 연화였는데, 그녀는 꽃처럼 고운 얼굴과 야무진 손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내던 어느 늦가을 집안에는 다가올 큰 제사를 준비하느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녘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비서쪽을 찐 뒤 부엌으로 향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시어머니의 기침소리에 맞춰 시작되어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나서야 끝이 났는데, 그 고된 일과 속에서도 연화는 불평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며 매캐한 연기를 마셔도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수십 명분의 밥을 짓고 국을 끓여도 간 한 번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자신의 살을 베어 채워 넣을 만큼 정성이 지극한 며느리라고 칭송했지만, 정작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시어머니 최 씨의 눈에는 그녀가 그저 모자란 사람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시집 온 지 10년이 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내리 셋을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갓집의 맏며느리로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칠거지약 중 하나로 여겨지던 시절이었기에 연화는 집안에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첫째 딸, 금이 둘째 딸, 은희, 그리고 막내딸 오기까지 세 딸은 모두 어미를 닮아 심성이 곱고 생김새가 반듯하여 마을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지만, 할머니인 최 씨에게는 그저 대를 끊어놓을 짐 덩어리들로 취급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해맑게 웃으며 뛰어놀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계집 아이들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호통을 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화는 아이들을 황급히 방으로 들여보내고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려야 했으니, 그 모습이 마치 설이 맞은 가을 풀처럼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제사는 집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조 할아버지의 제사였기에 연화는 평소보다 더욱 신경을 써서 제물을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장독대에는 윤이 나도록 닦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곳간에는 잘 말린 곶감과 핵곡식이 가득 차 있었지만 연화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그녀는 콩을 삶아 메주를 띄우면서도 제사상에 올릴 술을 빚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삼신 할머니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그리하여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녀의 기도에 침묵했고, 불어오는 찬바람만이 그녀의 젖은 손등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제사 준비가 한창인 부엌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탕국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그 풍요로운 냄새 속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의 눈치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연화는 행난 검엄과 함께 전을 부치고 산적을 꿰느라 쉴 새 없이 손을 놀렸고, 그녀의 임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때 안채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 최 씨가 매서운 눈초리로 부엌을 향해 걸어왔는데,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부엌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최 씨는 잘 차려진 음식들을 훑어보며 트집 잡을 거리가 없는지 살폈고, 음식 하나하나를 매의 눈으로 쏘아보다가 이내 연화에게로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음식 솜씨야 나무랄 데가 없다만
정작 제사상에 술잔 올릴 귀한 손이 없으니 이 진수성찬이 다 무슨 소용이냐. 시어머니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연화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하인들도 민망하여 고개를 돌렸고 연화는 들고 있던 국자를 꽉 쥐며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상님 뵙기에 부끄러워 낯을 들 수가 없다. 내 죽어 저승에 가서 조상님들을 어찌 뵐꼬. 시어머니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한탄을 늘어놓았고 그 말은 부엌을 넘어 마당에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말조차도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려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삿날 당일이 되자 먼 곳에 사는 친척들까지 모두 모여 집안은 북적거렸고 사랑채에서는 남자들의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안채와 부엌을 오가며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눈코뜰 새 없이 바빴지만 친척 어른들이 건네는 인사말 속에는 뼈있는 말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올해도 소식이 없는가 종가대가 끊기면 안 될 터인데 큰일이군. 이라거나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으이 하는 말들이 연화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그런 말들을 못 들은 척하며 묵묵히 술상을 나르고 과일을 깎았지만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 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차린 음식은 칭찬을 받았지만 정작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의 노고는 아들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제사가 시작되자 제관들이 줄지어 서서 절을 올리고 술잔을 올리는 엄숙한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연화는 병풍 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술잔을 올리는 남편의 뒤에 아들이 없어 횡한 자리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다른 집 같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며 조상의 덕을 기릴 텐데 이 집안은 10년째 그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제사상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조상님 부디 저희 가문의 대를 이을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점지해 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축원을 올렸고 그 소리는 연화에게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병풍 뒤에서 숨죽여 울던 연화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서러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뒤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지만 그 정막은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기류를 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연화를 안방으로 부르지 않고 사랑채에 머무는 집안의 어른들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유난히 밝은 달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틈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손자를 봐야지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씨바디를 들이든 첩을 들이든 결판을 내야겠습니다. 그 말은 연화의 귀에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자신의 방인 건넌방으로 돌아와 잠든 세 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든 아이들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해 보였지만 연화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아가들아, 너희들은 아무 잘못이 없단다. 그저 어미가 못난 탓이지. 그녀는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이 은이옥이 보석처럼 귀한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이 집안에서는 돌멩이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딸들이 가엾어서 연화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쫓겨나면 이 아이들이 겪어야 할 소름이 얼마나 클지 알기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전날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상을 받자마자 숟가락을 놓으며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네가 이 집에 들어와 고생한 것은 내 모르는 바 아니다. 허나 종가의 대를 잇는 것은 내 목숨보다 중한 일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이미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았으니 그리 알거라. 칠거지약을 들어 너를 내칠 수도 있었으나 그간의 정을 생각하여 쫓아내지는 않으마. 다만 안주인의 자리는 후사를 이을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사실상의 폐위 선언이었고 연화는 눈앞이 캄캄해져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집안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옆 마을에 사는 용한 점쟁이가 점지해준 여인이 곧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연화가 지나가면 황급히 말을 멈추고 흩어졌습니다. 연화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집안을 걸어다녔고 익숙했던 집안의 풍경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장독대의 항아리들도 마당의 감나무도 부엌의 가마솥도 모두 그녀를 외면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마른 행주를 접으며 마음을 다스리려 했지만 왈칵 쏟아지는 서러움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난 검언만이 몰래 다가와 연화의 손을 잡으며 아씨, 너무 상심 마셔요. 하늘이 다 보고 계실 겁니다. 라고 위로했지만 그 말조차도 연화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연화에게 안차에 열쇠 꾸러미를 내놓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열쇠 꾸러미는 종갓집 맏며느리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곡간과 뒤주 그리고 안방의 장롱을 여는 열쇠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풀어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짤랑거리는 쇠부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소리와 함께 연화의 지난 10년 세월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열쇠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안살림은 내가 직접 챙길 것이니 너는 별채로 물러나 있거라.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당분간 안채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별차에는 하인들이나 쓰던 낡고 허름한 방으로 겨울이면 외풍이 심하고 여름이면 습기가 차는 곳이었습니다. 연화는 짐을 싸서 세 딸의 손을 잡고 안채를 나섰습니다. 따뜻한 아랫목과 비단 이불이 깔린 안방을 뒤로하고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별채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 멀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따라갔고 연화는 아이들이 추울까봐 옷깃을 여며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하인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서리빨 같은 시어머니의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별채에 도착한 연화는 차가운 방바닥을 쓸어내리며 짐을 풀었습니다. 문풍지는 찢어져 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아궁이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이들을 낡은 이불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자요. 할머니는 왜 화가 났어요? 막내 오기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물었지만 연화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늦가을의 찬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연화의 마음을 더욱 처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갓집 며느리로서 겪어야 할 가혹한 운명의 시작임을 연화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스산한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불길한 소리를 내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낯선 인기척이 들려오더니 이내 종갓집의 육중한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먼 친척벌 되는 아주머니가 앞장을 서고 그 뒤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어딘가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젊은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월선이라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순박하고 얌전해 보였으나 가늘게 뜬 눈매 사이로 번뜩이는 욕심이 숨겨져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친척 아주머니는 시어머니 최 씨를 보자마자 호들갑을 떨며 형님, 이 아이 관상을 좀 보십시오. 딱 아들 낳을 상이 아닙니까? 엉덩이가 펑퍼짐하고 눈매가 길쭉한 것이 틀림없이 귀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버선발로 마루까지 내려와 그들을 맞이하며 월선의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았습니다. 평소 며느리 연화에게는 차가운 눈길만 주던 시어머니였지만 월선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간절함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냐 오냐, 아주 복스럽게 생겼구나. 내 이 늙은이의 소원을 풀어줄 귀인이 이제야 왔구나. 최 씨는 월선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마치 잃어버린 딸이라도 찾은 양 기뻐했습니다. 월선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입계는 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채 건너편 별채의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조차 어찌할 바를 모르고 먼 산만 바라보고 서 있는 모습에 연화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날부터 월선은 손님방이 아닌 안채의 건넌방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안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곡간을 열어 가장 좋은 비단을 꺼내 월선에게 옷을 지어 입히고 몸보신에 좋다는 귀한 약재를 다려 먹였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귀한 아기씨가 들어선다. 며 아랫목은 언제나 월선의 차지였고 밥상에도 쌀밥과 고깃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연화와 세 딸이 머무는 별차에는 군불조차 제대로 지펴주지 않아 냉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이 잠들 때마다 자신의 천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추위를 견디어야 했고 끼니 때마다 들어오는 밥상은 식은 보리밥에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안채의 풍경과 초라한 별채의 현실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월선은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듯 됐으나 시어머니의 비호가 확실해지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다 일어나서도 세수도 하지 않은 채 부엌으로 나와 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이 왜 이리 짜냐? 방이 너무 뜨겁다 혹은 차갑다 하며 온갖 트집을 잡았는데 그 말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이 집안을 위해 헌신해온 늙은 하인들은 굴러온 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꼴이 안 이꾸었지만 시어머니가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속만 끓였습니다. 월선은 연화가 아끼던 장독대를 기웃거리며 뚜껑을 열어보고는 장이 맛이 없어서 입맛이 떨어진다며 큰 소리로 타박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 장은 연화가 지난 겨울 손이 부르트도록 정성을 다해 담근 것이었기에 그 말을 전해 들은 연화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월선은 연화가 있는 별차에 앞마당까지 찾아와 기웃거렸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낡은 옷을 입고 마당에서 아이들의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찌르쯧 형님, 어쩌다 일이 되셨소. 아들 하나만 낳았어도 이 고생은 안 하셨을 텐데 참으로 박복하십니다. 월선의 말은 위로를 가장한 조롱이었습니다. 연화는 빨래 방망이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월선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시 방망이질을 할 뿐이었습니다.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한 월선은 얼굴을 붉히며 획 돌아서서 갔고 그 뒤로 흥 두고 보자. 누가 진짜 주인인지 곧 알게 될 테니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흐르는 눈물을 빨래, 헹구는 물에 섞어 흘려보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안의 질서는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안주인이 갖춰야 할 덕목이나 예절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을 치장하고 배를 불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몰래 곡간에 들어가 비싼 꿀단지를 꺼내 먹기도 하고
장터에서 온 박물 장수에게 집안의 곡식을 내주며 화장품과 장신구를 사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인들이 이를 보고 시어머니에게 고하려 했으나 월서는 내가 곧 이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몸인데 내 놈들이 감히 나를 모함하느냐 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조차도 임신을 하려면 잘 먹고 마음이 편해야 한다며 월선의 사치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집안의 재물은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었지만 아들의 눈이 먼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별채의 외로움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찬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며 들어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연화는 잠든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놀란 연화가 몸을 일으키자 집안일을 오랫동안 봐온 늙은 행난거멈이 보찜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행난거멈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보지 않았는지 살피고는 서둘러 문을 닫고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은 따뜻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A씨, 얼마나 추우십니까? 제가 부엌에서 몰래 누룽지와 고구마를 좀 가져왔습니다. 아이들 배라도 채우게 하십시오. 행난거멈은 품에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따뜻한 돌덩이 하나를 꺼내 아랫목 이불 속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돌의 온기가 차가운 방바닥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자 연화의 얼어붙은 마음도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어멈 고맙네.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연화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자 행난거멈은 고개를 저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A씨,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이 집에 시집와서 A씨만큼 마음 고운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여우 같은 것이 지금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진짜 주인은 자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부디 마음 굳게 잡으시고 견디셔야 합니다. 행난거멈의 말 한마디는 연화에게 천금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별채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세 딸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맏딸 금이는 동생들을 데리고 마당 구석에서 소꿉놀이를 하다가도 월선이 나타나면 쥐 죽은 듯 조용히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 오기가 배가 고파 부엌 근처를 서성이다가 누룽지를 훔쳐 먹으려 했다는 이유로 월선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고 울면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월선은 아이의 등짝을 때리며 재수없는 것들이 어디 감히 귀한 음식을 탐내느냐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기의 등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이를 본 연화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힘이 없어서 너희를 배골케 하는구나 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아이들이 잠든 후 마당에 나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달을 보며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만은 다치지 있게 해달라고. 그러던 중 시어머니 최 씨가 연화를 불러 호통을 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선이 별채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태교에 방해가 되어 머리가 아프다고 거짓 고변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연화를 안차해 마당에 무릎 꿇리고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네가 쫓겨나더니 이제는 앙심을 품고 대를 이을 일을 방해하려 드는구나. 아이들 단속 하나 제대로 못해서야 어찌 어미라 할 수 있겠느냐. 쥐 죽은 듯 살라 하지 않았느냐. 연화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다시는 시끄러운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굴욕을 참아내는 것은 오로지 딸들을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월선의 입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산골 마을에는 매서운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기와지붕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고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길게 매달렸습니다. 안채는 숯불 화로를 들여놓아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별채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솜을 덧대어 기운 누더기 옷을 아이들에게 입히고 밤새도록 아이들의 손발을 주무르며 동상을 막으려 애썼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삭스 바느질이라도 해서 몰래 아이들에게 먹일거리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한 땀 한 땀 바늘을 찌를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원망 대신 강인한 모성애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안채의 월서는 임신을 핑계로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아직 태기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입덧을 한다며 헛구역질을 해댔고 한겨울에 산딸기가 먹고 싶다느니 꿩고기가 먹고 싶다느니 하며 하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볼 생각에 하인들을 닥달하여 눈 덮인 산을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하인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지만 집안의 권력을 쥔 시어머니와 그 비호를 받는 월선 앞에서는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월선은 연화가 쓰던 안방의 자개장을 자기 마음대로 옮기고 연화가 시집올 때 가져온 병풍을 낡았다며 창고로 치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연화의 흔적을 집안에서 하나둘씩 지워버리려는 월선의 행동은 집요하고도 잔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에 다녀온 하인이 묘한 소문을 물고 왔습니다. 월선이 사실은 다른 마을에서 첩살이를 하다가 쫓겨난 여자이며 행실이 좋지 않아 소문이 파다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문은 행난검엄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행난검엄은 즉시 연화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A씨, 그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닌 듯합니다. 근본도 없는 여자가 사기를 치고 들어온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멈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은가.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모함을 받아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네. 어머님께서 저토록 믿고 계시니 때를 기다려야 하네. 연화는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신중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리라 믿었습니다. 동지가 지나고 팥죽을 쑤어 먹는 날이 되었습니다. 종갓집에서는 애군을 쫓기 위해 대문과 담장에 팥죽을 뿌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월서는 팥죽 냄새가 역하다며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대신 늙은 몸을 이끌고 장독대에 정화수를 올리고 팥죽을 뿌려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연화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자신을 내쳤지만 시어머니 역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는 가련한 여인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아무도 모르게 뒤뜰로 가서 작은 종지에 팥죽을 담아놓고 조상님들께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제가 안채에서 밀려났으나 이 집안의 안녕을 비는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부디 어머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집안에 낀 먹구름을 거두어 주소서. 그날 밤 갑자기 안채에서 요란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선이 배가 아프다며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혼비백산하여 의원을 부르라고 소리쳤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원이 도착하여 진맥을 하는 동안 연화는 별차에 문을 조금 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안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시어머니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전했습니다. 의원의 표정은 심각하지도 그렇다고 기뻐 보이지도 않는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연화는 이 소동이 단순한 복통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며 별채의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집안을 감싸고 있는 불안한 기운은 이제 곧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의원은 진맥을 마친 뒤 고개를 갸웃거리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가 초조한 얼굴로
어떻소 태기가 분명하오 아들인 것 같소 하고 물었지만 의원은 한참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인맥이 몹시 불안정하고 탁합니다. 회임의 징조라기보다는 심하게 체했거나 뱃속의 가스가 찬 것으로 보입니다만 워낙 맥이 희미하여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은 임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자 누워있던 월선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돌팔이 의원이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리느냐. 내 뱃속에서 아이가 발길질하는 게 느껴지는데 내 놈이 감히 종손을 모욕하는 것이냐. 월선이 길길이 날뛰자 의원은 황급히 짐을 챙겨 도망치듯 자리를 떴고 최 씨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월선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은 어머님, 저 의원이 저를 질투하는 자들에게 매수된 것이 분명합니다. 제 뱃속의 아이는 제가 가장 잘 압니다. 라며 눈물 연기를 펼쳤고 손자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최 씨는 그 거짓말에 다시 한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종갓집의 가풍은 걷잡을 수 없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은 이제 대놓고 안주인 행세를 하며 집안의 질서를 제멋대로 휘둘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조상님께 문안 인사를 올리고 집안을 정돈하던 연화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자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많이 마침 문안 인사를 받으셔야지요. 하고 깨우러 가면 임신한 몸이 피곤한데 어디서 감히 잠을 깨우느냐며 베개를 집어던지기 일쑤였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먼지가 쌓이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해졌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치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인인 시어머니는 월선의 눈치를 보느라 쓴소리 한번 제대로 못했고 하인들은 주인이 아닌데 우리가 일해봤자 무슨 소용이냐며 일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뼈대 깊은 종갓집의 위험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탈이 난 곳은 바로 집안의 자랑이었던 장독대였습니다. 이 집안의 장맛은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도 손색이 없을 만큼 깊고 그윽하기로 유명했는데 연화가 쫓겨난 뒤로 장맛이 거짓말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점심상을 받은 시어머니 최 씨가 된장국을 한술 뜨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국맛이 왜 이러냐. 쉰내가 나고 쓴맛이 나는구나. 부엌 어멈이 불려와서 장독대 항아리를 열어보니 장 위에 하얀 골마지가 끼고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며느님께서 계실 때는 매일 장독을 닦고 볕을 쬐어주셨는데 지금은 아무도 돌보지 않아 그리 된 것 같습니다. 라고 고했습니다. 예로부터 장맛이 변하면 집안에 큰 우환이 닥친다는 말이 있었기에 최 씨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그릇을 들이켰지만 입안에 남은 쓴맛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장맛이 변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천년 묵은 종갓집 장맛이 변했다니 필시 조상님이 노하신 게야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본처를 내치고 근본 없는 여자를 들였으니 사단이 안 나고 백이겠어. 그 집에 도깨비가 씌었다는 소문도 있더라.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집안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연화는 별채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그 소문을 전해 듣고는 하던 일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보다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이 더 가슴 아팠던 그녀는 남몰래 장독대로 가서 시들해진 장독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상님 부디 노여움을 푸소서. 제가 부족하여 집안을 잘 지키지 못한 탓입니다. 그녀의 눈물이 떨어진 장독 위로 찬바람만이 휑하니 불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하던 시어머니 최 씨가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입맛을 잃어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밤마다 헛것을 보며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이었습니다.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 먹여도 차도가 없었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최 씨가 끙끙 앓아누워 있자 월선의 태도는 더욱 아나무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며 걱정하는 척이라도 하더니 며칠이 지나자 아예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임신한 몸에 병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부정을 탄다는 핑계를 대며 시어머니의 병구안을 하인들에게 떠넘겨버린 것입니다. 하인들조차 월선의 기세에 눌려 최 씨의 방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 한때 호령하던 안방마님의 처지는 뒷방 늙은이 신세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방은 냉골이었고 요강을 비우는 사람도 없어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안채의 사정이 이러하다는 소식은 행난거몸을 통해 연화에게 전해졌습니다. A씨 마님께서 며칠째 미움 한 모금 못 넘기시고 앓고 계십니다. 저 계집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행난거몸의 말을 들은 연화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자신을 모질게 내친 시어머니였지만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이자 10년을 모신 어른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쌀을 불려 정성껏 죽을 쓰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물김치를 담갔습니다. 그리고 행난거몸 편에 들려 안방으로 보냈습니다. 어멈, 절대 내가 만들었다고 하지 말게. 그냥 어멈이 끓였다고 해. 그래야 드실 거야. 연화의 깊은 마음 씀씀이에 행난거멈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는 행난거멈이 가져온 죽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힘없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안의 감도는 맛이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운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며느리 연화가 끓여주던 바로 그 맛 아플 때마다 자리를 지키며 먹여주던 그 정성의 맛이었습니다. 이 죽 누가 끓였느냐? 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행난거멈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끓였습니다, 마님. 입에 맞으시는지요? 최 씨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죽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죽을 끓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자신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자존심과 아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차마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죽이 들어가자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으나 마음의 응어리는 더욱 무겁게 쌓여만 갔습니다. 한편 월선은 시어머니가 알아놓은 틈을 타 본격적으로 제 입속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곶간 열쇠를 들고 나가 비단과 곡식을 빼돌렸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던 장사치들에게 헐값에 넘기고 돈을 챙겼는데 그 돈은 모두 그녀의 진짜 서방인 투전판 노름꾼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월선은 처음부터 이 집안의 재물을 노리고 들어온 사기꾼이었고 임신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배가 불러오는 신용을 하기 위해 복대에 솜을 넣어 감고 다녔고 입덧 연기를 하며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늙은이는 다 죽어가고 며느리는 쫓겨났으니 이 집 재산은 다 내 것이다. 월선은 곶간을 털어나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그녀에게 종갓집의 법도나 조상님의 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 비바람이 몰아치며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울리는 날이었습니다. 월선은 오늘이야말로 한몫 단단히 챙겨서 도망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째 혼수 상태나 다름없이 누워 있었고 폭풍우 때문에 하인들도 모두 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월선은 검은 옷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시어머니의 머리맡에 있는 자개장 깊숙한 곳, 대대로 내려오는 옥반지와 금비녀, 그리고 땅 문서가 들어있는 폐물함이었습니다. 쾅 하고 천둥 소리가 날 때마다
그녀는 흠칫 놀랐지만 탐욕이 공포를 집어삼켰습니다. 잠든 시어머니의 숨소리는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 희미했습니다.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자개장 문을 열고 폐물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자 그녀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그녀는 폐물함을 품에 안고 발소리를 죽여 방문을 나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번쩍하고 번개가 치며 방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고 문 앞에 서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누구냐? 월선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문 앞에는 촛불을 든 행랑검엄이 무서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별채에 있어야 할 연화가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자네 지금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행랑검엄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건 마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비켜라, 이 천한 것들아. 월선은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며 행랑검엄을 밀치고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바틸과 부엌길로 다져진 행랑검엄의 힘은 생각보다 셌습니다. 행랑검엄은 월선의 팔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어디서 도둑질이냐. 내 눈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 두 여인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품에 안고 있던 폐물함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함이 열리며 옥반지와 비녀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고 그 소리에 기절한 듯 누워있던 시어머니 최 씨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이냐? 최 씨의 흐릿한 눈의 바닥에 흩어진 폐물과 헝클어진 머리로 서로를 노려보는 월선과 행랑검엄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뒹구는 폐물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연화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도끼 품은 눈으로 씩씩거리는 월선의 불룩한 배를 보았습니다. 몸싸움 도중 옷매무새가 흐트러지며 월선이 배에 감고 있던 손뭉치가 빚어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최 씨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뼈저린 후회와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아들을 얻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굴러온 돌을 보석이라 여기고 진짜 보석 같은 며느리를 내쳤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월선은 자신의 거짓 임신이 들통나고 도둑질까지 발각되자 이제는 이판사판이라는 듯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훔치려 했다. 늙은이가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재산을 움켜쥐고 있는 게 꼴사나워서 그랬다.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대를 잇겠다고 유세를 떠는 꼴이라니 다 자업자득이야. 월선의 표독스러운 말들은 최 씨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더 이상 월선의 말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들어 연화를 가리켰습니다. 연화야, 내 아가. 그 한마디에 연화는 눈물을 쏟으며 시어머니에게 달려와 와락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연화의 품에 안긴 최 씨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하인들이 하나둘씩 안방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방 안의 참상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안주인 행세를 하던 월선의 뱃속에서 나온 손뭉치를 보고 혀를 찾고 바닥에 흩어진 폐물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행란검엄은 씩씩거리며 월선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흉측한 것 관에 넘겨서 곤장을 맞게 해야 한다. 하인들은 그동안 월선에게 당했던 소름을 갚아주려는 듯 거들었고 월선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마당에서 월서는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었지만 이제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방 안에는 연화와 시어머니 그리고 세 딸만이 남았습니다. 겁에 질려 문 밖에서 서성이다가 들어온 금이 은이 오기는 할머니와 엄마가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최 씨는 연화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끄럽다고 호통을 쳤을 테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아이들이 그저 가엾고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내 새끼들, 할미가 미쳤었구나. 귀한 보석들을 진흙탕에 굴리고 있었구나. 최 씨는 오열하며 아이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을 이끌어 할머니 품에 안겨주었고 세 모녀와 할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묵혀왔던 서러움을 눈물로 씻어내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안방에는 비로소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종갓집의 겨울밤이 지나고 이제야 진정한 새벽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종갓집 마당에는 유난히 맑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밤새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월서는 관아로 끌려가는 대신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쫓겨나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안채 건넌방에는 사치스러운 비단 옷가지들과 깨진 화장품 병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지난날의 허영과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그 방을 치우고 쑥을 태워 나쁜 기운을 몰아냈습니다. 매캐한 쑥 향기가 집안 곳곳에 스며들자 마치 묵은 체정이 내려가듯 집안의 공기가 한결 가볍고 상쾌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쉬며 다시 찾은 평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시간이 끝나고 종갓집에는 다시금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며칠 동안 알아누워 있느라 헬쑥해진 얼굴로 연화의 부축을 받으며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햇볕을 쬐며 마당을 뛰어노는 손녀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계집 아이들이 경망스럽게 뛴다며 호통을 쳤을 테지만 지금 그녀의 눈가에는 회한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금이 은이 오기 세 자매는 할머니가 무서워 처음에는 쭈뼛거렸으나 연화가 눈짓을 하며 다가가 보라고 하자 조심스럽게 할머니 무릎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내 새끼들, 이 못난 할미가 미안하구나. 너희가 이리도 곱고 예쁜 것을 내가 눈이 멀어 알아보지 못했구나. 할머니의 투박한 손길에 아이들은 방긋 웃으며 품에 파고들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오후 최 씨는 연화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다시 찾은 열쇠 꾸러미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가, 이것은 본래 내 것이었다. 내가 잠시 귀신에 홀려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을 주워다가 보석이라 여겼으니 그 죄를 어찌 다 씻을꼬. 시어머니는 연화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한 번도 어머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다시 제 자리를 찾게 되어 다행일 뿐입니다. 연화의 넓은 아량에 최 씨는 감복하여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열쇠 꾸러미가 다시 연화의 허리춤에 매달리자 짤랑거리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종갓집의 안주인이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연화가 안채로 돌아오자 집안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를 살피고 하인들을 독려하여 묵은 때를 벗겨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윤기가 흐르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먼지 쌓였던 마루는 반질반질하게 닦였고 잡초무성하던 화단에는 다시 꽃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인들도 이제야 진짜 마님을 모시게 되었다며 신이 나서 일을 했고, 부엌에서는 다시금 구수한 밥 냄새와 정갈한 음식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집안의 안녕을 빌었고,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며 흐트러진 살림을 바로잡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마을 사람들도 역시 종갓집 맏며느리는 하늘이 내리는 법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장 신기한 일은 장독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화가 돌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꺼멓게 변하고 쉰내가 나던 장독의 장들이 거짓말처럼 본래의 색과 맛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장독대를 닦고 햇볕이 잘 들도록 항아리 뚜껑을 열어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다시 맛을 돌려주시는군요. 연화가 기쁨에 차서 시어머니에게 간장 한 종지를 떠다 올리자 최 씨는 맛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바로 이 맛이다. 우리 집안의 맛이 돌아왔어. 내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게야. 깊고 그윽한 장맛이 돌아왔다는 것은 끊길 뻔했던 집안의 맥이 다시 이어진다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둘러앉아 맛있는 밥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고 담장 밑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연화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기력을 많이 회복했지만 예전처럼 기세등등하게 집안일을 좌지우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사랑차에 툇마루에 앉아 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글을 가르치는 일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긴다고 생각했던 그녀였지만 영리하고 효심 깊은 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열 부럽지 않은 딸 하나라더니 우리 금이 은이 오기는 10 아들보다 더 낫구나. 할머니의 칭찬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구김살 없이 맑고 당당하게 성장했습니다. 세 딸은 연화의 솜씨를 물려받아 바느질이면 바느질 요리면 요리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맏딸 금이는 셈이 빠르고 사리가 분명하여 어린 나이에도 집안의 대소사를 돕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마을 잔치가 열리거나 제사가 있을 때면 세 자매가 나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날랐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의젓하고 아름다운지 보는 사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 집 딸들은 웬만한 사내 대장부보다 낫네 그려. 종갓집 기운을 받아 아주 야무져. 마을 사람들의 인식도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다고 수군거리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딸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연화와 시어머니의 지혜를 부러워했습니다. 종갓집의 명예는 혈통이 아니라 그 집안을 지키는 사람들의 품격으로 지켜지는 것임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몇 해가 더 지나고 시어머니 최 씨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임종을 앞두고 연화와 세 손녀를 불러 모았습니다. 최 씨는 연화의 손을 꼭 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연화야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이 집안은 이미 풍비박산이 났을 것이다. 내가 어리석어 너를 힘들게 했으나 너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내 예쁜 손녀들아, 너희가 있어 내 말년이 참으로 행복했다. 부디 서로 의지하며 이 집을 잘 지켜다오. 시어머니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고 연화와 딸들은 눈물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장례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애도하는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고 최 씨는 며느리와 손녀들의 배웅을 받으며 양지 바른 곳에 잠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연화는 명실상부한 종갓집의 최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처럼 권위를 내세우거나 엄격하게 굴지 않고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집안을 다스렸습니다.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굶주릴 때면 곡간을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왔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생불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종갓집의 위상은 예전보다 더욱 높아졌습니다. 세 딸도 장성하여 훌륭한 배필을 만나 가정을 꾸렸지만 종가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어머니를 도와 집안을 번성시켰습니다. 사위들도 장모인 연화를 극진히 모시며 처가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으니 집안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나이, 지긋한 노인이 된 연화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가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이 쌓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장성한 딸들이 친정에 놀러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바늘을 놓고 문살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모진 시집살이와 쫓겨났던 서름, 그리고 폭풍우 같았던 그날 밤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은 지금의 평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든 손녀의 볼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안의 주인이란 핏줄로 정해지는 것도 힘으로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란다. 오직 따뜻한 마음과 굳건한 정성으로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법이지. 그녀는 자신이 지켜온 이 집이, 그리고 사랑으로 키워낸 딸들이 그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없어도 대가 끊길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사랑과 신뢰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켜진 등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그 따스한 불빛은 눈 덮인 상월 마을을 환하게 비추며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마음까지 녹여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종갓집에 굳게 닫혔던 대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매화 향기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가 더 깊게 뿌리를 내리듯 시련을 이겨낸 가족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 켜두고 편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언제나 복이 찾아온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이야기는요 기서 끝이 났지만 아쉬워하는 당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짧은 뒷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연화가 지켜낸 그 종갓집의 장맛이 훗날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잠을 청해보시죠. 에필로그 100년을 이어온 시간장과 딸들의 유산.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연화가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강산이 몇 번이나 변할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상월 마을의 기와집은 여전히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 딸 부잣집 효자 종가라 불렀습니다. 연화의 세 딸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훌륭한 가문을 일구었지만,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손맛과 종가의 정신을 가장 깊이 이어받은 것은 막내딸 오기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오기는 어머니가 남긴 장독대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고, 그 정성은 딸에서 딸로 또 손녀에게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어느 해 나라에 큰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돌아 민심이 흉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임금님조차 수라상에 올릴 마땅한 장이 없어 입맛을 잃고 시름에 잠겨 계셨습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명문가들이 진상품을 올렸으나 어떤 것은 너무 짜고 어떤 것은 깊은 맛이 없어 임금님의 근심을 덜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문을 들은 오기의 며느리 연화의 손녀가 종갓집 뒷마당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100년 묵은 시간장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여는 순간 온 집안에 진동하는 그 그윽하고 달큰한 향기는 마치 꽃향기 같기도 하고 흙내음 같기도 하여 맞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손녀는 그 귀한 시간장을 작은 병에 담아 궁궐로 보냈습니다. 신하들은 아들도 없는 집안에서 아녀자들의 손으로만 내려온 장맛이 오죽하겠느냐 며 무시하려 했으나 임금님은 그 향기에 이끌려 장을 찍어 맛보았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임금님의 얼굴에 화색이 돌며 무릎을 치셨습니다. 이 맛은 하늘이 내린 맛이로다. 짜지 않으면서도 깊고 달지 않으면서도 감칠맛이 돈이 잃어버린 입맛이 돌아오는구나. 임금님은 그 장을 올린 집안에 큰 상을 내리고 친필로 현판을 써서 하사했습니다. 그 현판에는 덕이 있는 향기가 천리를 간다는 뜻의 덕향천리, 디샹첸리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예전에는 아들이 없다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연화의 후손들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결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저 춥고 배고픈 날에도 장독을 닦으며 가족의 안녕을 빌었던 할머니의 눈물과 그 곁을 지켰던 딸들의 웃음이 스며든 덕분이지요.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명문가는 핏줄의 굵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마음의 깊이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종갓집의 장독대는 지금도 햇살 좋은 양지 바른 곳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장독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연화와 세 딸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봄에는 매화가 떨어져 장독을 수놓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포근한 이불이 되어줍니다. 그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모진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지켜낸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이제 정말로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풀벌레 소리만 고요하게 울리고 달빛은 당신의 머리맡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습니다. 연화가 가족을 위해 덮어주었던 그 따뜻한 이불처럼 오늘 밤은 편안하고 포근한 꿈이 당신을 감싸줄 것입니다. 근심 걱정은 모두 저 장독대 깊은 곳에 묻어두고 푹 익어가는 장맛처럼 깊고 달콤한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딸들과 어머니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안녕히 주무세요.